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외국문학 깊이 읽기 제목은 왜 라틴 아메리카 소설은 경이롭고 환상적인가입니다.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희대학교 스페인학과의 황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케스와 까르펜티에르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저녁 시간에 여러분과 만났으니 그래도 학습 목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붐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알레오 까르펜티에라는 사람이 쓴 작품 잃어버린 발자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르케스라는 작가의 100년의 고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어떤 문학 흐름이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붐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붐은 어떤 상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석유의 붐이 있다, 아니면 특정한 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붐이다라고 하면 뭔가 흥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한국 선수들이 붐이다. 한국 선수들이 축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붐이라고 할 때 왜 라틴 아메리카 소설이 20세기 붐을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붐 소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지역적으로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광고에 보니까 지구의 반대편을 봤더니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사실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합니다. 그죠? 비행기로는 약 좀 갈아타면 20여 시간 이상 걸리고 조금 인터벌을 가지면 30여 시간이 걸리는 그야말로 멀리 있는 곳인데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어서는 먼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멀리 간다. 물론 먼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멀리 간다는 것은 먼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이질적이고 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찌 보면 가볍고 또는 어찌 보면 쉬운 언어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멀리 갈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스페인어과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도 붐이 있었다는 거예요. 196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붐 소설이 유행합니다. 이전에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은 서구로부터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주류 문화가 된 데는 바로 이 붐 소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국으로 치면 바로 한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BTS, 블랙핑크, 그야말로 한류죠.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한국 문화의 유행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이 유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다? 196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이 세계의 주류 문학으로 일약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다룰 마르케스라는 작가, 그리고 2010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기에르모 카브레라 인판테, 칼로스 푸엔테스, 훌리오 코르타사르, 호세 도노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붐 소설 작가들은 이른바 라틴 아메리카 소설의 붐을 일으킨 작가들인데, 근데 붐을 이끌었던 작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깃발을 들었다 이런 표현들죠. 영어로 하면 파이오니어, 선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보통은 A, B, C라고 합니다. 아스투리아스, 모레스,
까르펜티에르 이 세 명의 작가를 붐소설의 선구자 A, B, C 그의 성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작가는 공이 아방가르드 문학의 영향으로 리얼리즘 문학을 미학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 미학이라는 건 사실주의이고요. 여러분 사실주의 하면 한국 문학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조세희 선생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조세희 선생님이 썼던 그 이른바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옴니버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당대의 사회를 증언하고 또는 당대 사회 구조를 고발하고 당대 이야기들을 전하는 이런 사실주의 문학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작가들은 공히 사실주의, 리얼리즘 미학을 부정한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가 뭐냐? 소위 말하는 업사이드 다운, 전복과 뭔가 놀라게 하고 기괴하게 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았던 것이 아방가르드였던 만큼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붐소설의 글쓰기 특징은 전통적 서사, 소위 말하는 사실의 기록이나 모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선형적 글쓰기, 예를 들면 뭐 기승전결 아니면 뭐 발단, 전개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새로운 신조어를 사용했고요. 언어 유희를 즐겼습니다. 거기다가 서술 시점, 우리 보통 1인칭, 2인칭, 3인칭, 전지적 관찰자 뭐 여러 가지 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의 작품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인칭이나 2인칭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3인칭 복수를 사용해야 할지 훌리오 코르타사르의 작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달이 뜨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주어가 나면 나는 보았다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그들이 보았다라는 중첩된 주어 인칭을 1인칭과 그들이란 3인칭 복수 형태를 함께 썼다. 기이하죠. 나는 우리 눈속이 아프다. 나는 눈이 아프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눈속이라고 다시 시점을 혼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결국은 이런 어찌 보면 언어 유희 같고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럽고 어찌 보면 황당한 이런 서술 시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었다는 거죠. 새로운 걸 찾아서 여러분 새로운 걸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새로운 걸 찾으면 기존의 것과 변리하여야 합니다. 스키니진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그 스키니진의 유행을 멀리하려면 의도적으로 통을 넓게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언어적으로는 토착을 사용했고요. 역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바로 정체성 혹은 다른 말로는 동일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뭐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동일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년의 고독을 읽었던 모든 분들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실 겁니다. 100년의 고독을 봤더니 뭐죠? 환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이 뭐죠? 경계가 없더라. 왜냐하면 현실은 복합적이고 중충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너무 대단하네요. 자, 이것이 사실 붐소설의 글쓰기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왜 이것을 인트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붐소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오늘 이야기할 두 명의 작가, 한 사람은 알레호 까르펜티에르.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까르펜티에르, 내가 유명한 그 프랑스의 시계 하고 비슷한데. 자, 맞습니다. 이 까르펜티에라는 성은 원래 이 알레오 까르펜티에가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성은 프랑스 성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식으로 까르펜티에라고 하지만 브루시아면 카르펜티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의 작품 잃어버린 발자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발자취. 네, 오늘은 이 작품과 100년의 고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경이로운 현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이들 경기 나면 안 돼. 아이들 놀라게 하면 안 돼. 아이들 놀라면 자다가 깨면 큰일 나. 아이들은 절대로 놀라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경이로움은 뭐냐면 놀라운 겁니다. In English, 영어로 하면 marvelous, 스페인어는 maravilloso라는 뜻인데 경이롭다라는 건 놀랍다, 놀랍고 색다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이들은 놀라게 하면 안 되지만 어찌 보면 독자들은 놀라게 하고 새로운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린 관습적인 것보다는 낯선 것에 더 관심이 가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우린 거기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낯설게 하기도 있지만 낯익게 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선 것에 주목하는 경향성도 가지게 됩니다. 자, 알레오 카르펜티에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레오 카르펜티에라는 작가는 지상의 왕국을 1949년에 집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발자취를 1953년에 집필하고요. 시간의 전쟁을 1958년에 집필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작품은 1953년에 집필한 작품입니다. 자, 1953년에 집필했던 잃어버린 발자취와 그리고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100년의 고독, 이 두 소설을 여러 비평가들이 라틴 아메리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로 꼽는 이가 많습니다. 물론 뭐 100년의 고독을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작품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두 작품을 소설 문학에 있어서 여기서는 단편을 제외하고요. 장편 소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평론가의 반응을 보면 이 작품이 뭔가 색다르고 또는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작가는 1904년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납니다. 원래는 뭐 쿠바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스위스 로잔에 태어난 거예요. 스위스 로잔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스위스 로잔에 IOC 본부가 있나요?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위스 로잔에 태어나서요. 쿠바에 자랍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했나요? 제가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어머니는요 러시아 출신의 음악가. 아버지는 프랑스인, 어머니는 러시아인. 근데 나는 유년시부터 어디서 자랐다고요? 쿠바에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자랐겠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쳐서 유년 시절부터 피아노를 칩니다. 7, 8살 때 이미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작가는 평생 뭐와 연관을 맺냐면 평생 음악의 길을 걷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는 이종환이나 김희애처럼 음악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곡도 했고요. 그리고 소설도 썼습니다. 그야말로 다재다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쿠바의 아바나 대학에서 뭘 전공하려면 아버지처럼 건축학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인데 건축학 전공자,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인데 음악을 하면서 외국어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의 예술적 영혼을 타고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보다도 쿠바의 정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쿠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쿠바 하면 사탕수수 또 잭 스페로우 그죠?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것도 생각납니까? 그리고 해적들이 마시는 술이 뭐죠, 여러분? 럼주. 그러니까 쿠바에서 한 럼주, 바카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사탕수수로 만든 럼주도 생각이 나고요. 그야말로 뜨거운, 그리고 TV에 나왔던 것처럼 말레권이라고 하나요? 쿠바의 뭐 그죠? 그런 것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혹자는 쿠바 하면
피델 카스트로가 생각이 난다고 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또 어떤 분은 뭐죠? 아니야. 피델 카스트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있잖아. 누구야?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쿠바 하면 상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송혜교가 쿠바에 가서 뭔가 드라마를 찍지 않았나요? 박보검이랑 쿠바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쿠바 하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바로 이 작가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쿠바 사람이에요. 이분이 청년 시절을 아바나 대학을 다니고 막 청년 시절을 다닐 때 쿠바에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고 피가 끓는 청년이었으니 쿠바의 독재에 대항하는 저항하는 학생 시위에 나섰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최초의 첫 소설 쓰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에 풀려나서 쿠바 현실에 조금 좌절했겠죠. 그러면서 친구가 불러서 어디로 갔냐면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어디죠? 카라카스. 거기 가서 음악 프로도 진행하고 이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 머물면서 어느 날 이 작가는 경비행기를 타고 오리노코 강을 경비행기를 타고 쭉 가면서 봤더니 우와 짱짱짱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셀바라고 합니다. 밀림이 막 우거진데 아직도 원주민 세계가 펼쳐지고 거기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한 번 더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본 모습들을 어디에 옮겼다고요? 소설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잃어버린 발자취, 스페인어로는 Los Pasos Perdidos라는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곳은 바로 카라카스에서 어디로 이 오리노코 공항에 가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셀바, 소위 말한 밀림 여행의 경험을 소설로 옮긴 것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발자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다윈에 의하면 진화론 그리고 종교를 믿는 분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다윈이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 최초 그러니까 인간은 루시라고 합니다. LUCY라고 루시 그죠? 루시 이래로 인간은 진화했다는 것이 다윈의 이야기인데 다윈의 진화를 믿든 창조를 믿든 그건 중요치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최초로 살았던 시기에는 예를 들면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한 위기가 없었던 세계였던 것 같아요. 원시 시대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돌 하나 들고 돌도끼 들고 원시소년 똘비처럼 막 가서 공룡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딱 잡고 나면 일주일 놀고 하루 일하고 일주일 놀고 하루 일하고 일주일 놀고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인간은 농경사회가 되면서 정주하기 시작했고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되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니까 어머니의 모계사회가 되고 이런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시원의 세계, 인간이 처음 시작했던 시계로 간다면 우린 지금보다 덜 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소설은 역설적에게도 문명이라는 도시, 즉 뉴욕으로 짐작되는 도시에서 어디로? 밀림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뭐냐면 이 책의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여러분 거대 도시, 메트로폴리탄의 도시에는 우리는 익명의 도시에 떠다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외갓집이 시골인데 시골에 가면 바로 앞에 못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늘 이야기해 주는 야 저기 가면 옛날에 누가 빠져 죽었어. 그러면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못 갈 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할머니가 이야기도 저는 그 못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못에서 놀고 나면 할머니하고 제가 7살 난 제가 같이 미나토를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화토의 영재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시골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저희 마음속의 고향은 시골이었던 것처럼 어느 날 주인공, 즉 뉴욕에 살던 주인공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 연구를 위해 원주민 악기를 찾아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악기 좀 찾아봐. 할까 말까 하다가 밀림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동반했던 근데 연인이 있어요. 이게 사실 부인이 아니라 연인입니다. 근데 그 연인이 열병으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행을 계속하던 주인공은 원주민하고 조금 혼혈인 스페인어로 하면 메스티사, 한국에서는 이걸 메스티조라고 하죠. 로사이노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밀림 한가운데로 가요. 그야말로 빽빽한 밀림. 어느 문명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갔더니 자기가 작곡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칸타타 음악에 영감이 드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메마르고 괴롭고 힘들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늘 일상이 나에게 괴로웠고 아내와의 관계도 대면대면하고 그야말로 고갈되고 힘들고 지친 마치 시지프스처럼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 밀림에 갔더니 아이디어가 막 뿜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치 한일 자동 펌프를 막 돌리는 것처럼 막 아이디어가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너무 좋다. 여기서 나는 드디어 이 음악적 영감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정말 음악 활동을 해야겠다. 막 쓰다 보니까 허걱 뭐가 없냐고요? 악보를 쓸 종이가 없고 잉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아내가 보낸 경비행기가 옵니다. 근데 이미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다고요? 로사리오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혹이 있는 거죠. 어떤 유혹? 내가 도시에 가서 뭘 가져오면 악보도 가져오고 그리고 종이도 가져오고 잉크도 가져오면 여기서 계속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여인인 로사리오를 밀림에 두고 옵니다. 그때 로사리오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보죠. 남자는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돌아올게 하고 갑니다. 근데 갔더니 아내가 막 공항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막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빨리 어디로 밀림에 가서 로사리오를 만나 사랑을 하고 거기서 뭐죠? 자신의 음악적 영감으로 칸타타를 작곡하고 이런 것에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이혼 잘 되나요? 안 되죠. 루스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아티스트인 음악가의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 연극 배우예요. 예? 연극 배우인데 도시 부르주아지 상징하고요. 네, 늘 공연을 다니는 아내예요. 예? 아내 늘 공연을 다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부산에 가서 무슨 공연하고 다음에는 마산에 가서 무슨 공연하고 다음에는 영인에 가서 무슨 공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인 그 음악가와 서로 마주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루스라는 것이 성경에 난 룻, 정수가 나네와 같은 이름이듯이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남편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화자를 정글에서 돌아오게 하는 여인이 루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슈라는 이름은 프랑스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슈는 프랑스 여인인데 아내는 영어권의 여자인데 이 무슈라는 프랑스 여인은 프랑스어로는 파리라는 뜻도 있고 인공적 달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약간 초현실주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무슈는 뭐냐면 점성술 또는 천문학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막 이렇게 운명을 점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공민을 상징하고요. 소위 말하는 음악적 필리스틴, 소위 말하는 필리스틴이 뭐냐면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뭘 하면 막 따라하는 사람. 얼치기 점성술사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초현실주의예요. 그럼 초현실주의가 뭐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현실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니 초현실주의는 뭐죠? 소위 말하는 당시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consciousness, 의식보다는 뭐죠? 의식 너머의 무의식, subconsciousness, 무의식 세계로 가자. 무의식 세계는 어디 있다? 꿈!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자. 어떻게 되냐? 막 약도 맞고 뽕도 맞고 막 마리화나도 피고 그리고 자동기술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초현실주의. 이 여인은 초현실주의 상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작가인 알레오 까르펜티에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 유학했지만 초현실주의를 직접 접했지만 초현실주의와 의도적 거리두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초현실주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놀랍게 하고 새롭게 하라예요. 앙드레 브레통이 1924년 초현실주의 주창하면서 초현실주의는 놀랍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놀랍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경기 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인공적인 놀라움, 인공적인 새로움이 라틴 아메리카 정세는 맞지 않아요?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레오 까르펜티에르라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무슈는 뭔가 이상한 것만 자꾸 끄집어내요. 뭐죠? 초현실주의만 자꾸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우, 너무 싫어. 초현실주의 너무 싫어. 초현실 이런 마블러스한 또는 이런 것이 싫어라고 사실은 누가 작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인입니다. 로사리오라는 여인. 로사리오는 뭘 의미하냐? 아메리카의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메리카의 대지. 예? 어머니 땅. 메스티죠. 혼종성을 상징하고요. 소위 말하면 지나치게 꾸미고 가식적인 프랑스 출신의 무슈와 완전히 반대된 사람. 뭐죠? 자연을 의미하는 로사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 바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밀림과 원시성과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주인공이 찾고 싶었던 시원의 세계, 인간이 갈망하던 시원의 세계를 찾고 음악적 영혼을 되찾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로사리오라는 뜻이죠. 로사리오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 캐톨릭 교도들은 다 알잖아요. 묵주잖아요. 로사리오.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주술적 아우라를 이 주인공은 로사리오에서 찾지 않았을까요? 뭔가 과학화되고 뭔가 합리적 이성만을 추구하던 도시 세계에서 뭔가 믿고 하던 그 주술적 아우라를 바로 이 로사리오라는 여인에게서 찾았던 건 아닐까요? 유토피아적 세계를 찾는 서군의 갈망이자 시원의 세계를 가고 자연의 어머니 대지를 찾는 사람들의 갈망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쿠바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정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작품은 또 이른바 생태적입니다. 최근에 어떤 생태학 중에서 심층 생태학, 이른바 딥 에콜로지라고 하는데 심층 생태학이 뭐냐면 인간과 자연은 물론 무생물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지구 구성원, 전 지구의 모든 구성원은 소위 말하는 정령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까르펜티에르의 이 작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소위 말하는 그 anthropocentric society라고 하잖아요.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그죠? 소위 말하는 인간은 지구의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다양한 모든 사물들이 각자의 정령을 갖고 있더라. 일종의 애니미즘과도 다 있는데요. 그러한 생태학적 요소들 이 작품에서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심층 생태학적 요소들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뭐냐? Los Pasos Perdidos, 잃어버린 발자취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뽀뻘부라는 마야의 경전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야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어릴 적에 만화 영화 중에 꿀벌 마야도 있었지만, 그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중에 마하 데스누다, 소위 마야 부인도 있었지만, 여기서 마야는 여러분 잘 아는 유카탄반도, 멕시코 중남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이쪽 과테말라에 있던 마야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 마야 문명의 뽀뻘부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인간이 건방지면 물항아리, 돌접시, 냄비, 맷돌이 인간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에. 이건 뭐냐면 사물에 생명이 있다 없다는 인간의 판단이고 거기에 있는 정령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고유한 개체로서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심층생태학적 요소인데,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작품에 나타납니다. 이거를 알레오 카르펜티에라는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틴 아메리카는 경이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 경이로운 현실이 하나도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문명인이 소위 말하는 도시에 사는, 문명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곳은 뭐냐? 바로 유토피아적 공간, 즉 산타모니카 데 베나도스라는 밀림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왜 밀림으로 가느냐? 그것이 인간이 시작된 곳 시원의 세계더라. 그리고 원형적 삶으로의 회귀더라.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그 신비로운 세계로 투입하면서 인간이, 서구 사회인들이, 특히 서구 사회에는 The Lost Paradise, 잃어버린 낙원, 즉 신락원에서 뭐죠? 복락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토머스 모어가 쓴 1516년에 쓴 그의 책 유토피아에서,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어디를 유토피아로 상정했나요? 바로 라틴 아메리카를 유토피아라고 상정했던 것을 서구인들이 잃어버린 신락원. 그럼 복락원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콜럼버스가 쓴 항해일지에 나온 거죠. 모두가 젊고 잘생겼고 30세 정도에다가 머리는 곱슬곱슬한 이 땅, 거기다가 국가도 없고 뭐고 왕도 없는 곳.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의 원형으로서 라틴 아메리카를 그렸고, 그리고 그 유토피아로서 이것을, 이 작가는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것이 결국 시원의 세계, 인간이 잃어버린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비가역적 세계인데, 벤자민 버튼은 시간이 거꾸로 가지만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잖아요. 전 시간을 돌렸으면 너무너무 고등학교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시간을 돌릴 수 없지만 바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세계. 왜? 라틴 아메리카는 문명화된 도시도 있고요, 조금 식민지 같은 그런 아직 그 티를 못 벗어낸 애도시도 있는데, 밀림에 갔더니 뭐죠? 중생대의 모습이 있는, 바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원의 세계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이것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레알 마라비오소, 경이로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이로운 현실주의라고 하고, 아까 비판했던 무슈가 지닌 초현실주의, 새로움과 놀라움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인공적인 것만을 찾던 것을 비판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구성원에 있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다 경이롭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이롭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아메리카 대륙은 상위 한 세기가 공존한 유일한 지역이랍니다. 왜? 20세기 사람은 신생대 4개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신문과 통신도 존재하지 않는 중세와 유산 지역의 주민과 만날 수 있으며, 오리노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바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 서구의 현실주의는 새로운 것과 놀라운 것에 강박이 있어서 기이한 현실을 인공적인 형태로 경이로움을 추구했다면, 라틴 아메리카는 사람과 자연, 역사가 다 경이롭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자체로 경이로운 현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도 라틴 아메리카는 인공적이지 않고 그 자체로 너무나 경이롭다는 겁니다. 그 밀림의 건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이 세계에서, 그죠? 인간은 삶이라는 숙제, 본질이라는 것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죠? 바로 이게 알레오 카르펜티에르의 뭐라고요?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작품이었습니다.